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안보 실세이자 정부국장을 역임한 투르키 알파이잘 왕자가 중동 정세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내막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의 전면전을 획책했으며 사우디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투르키 왕자는 최근 아랍 매체 아샤르크 알 아우사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스라엘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중동 지역 전체가 폐허가 되고 수많은 젊은이가 명분 없는 전쟁에서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 내 유일한 패권 국가로 남기 위해 주변국들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우디 3대 국왕의 아들이자 과거 주미대사로서 친서방 노선을 설계했던 투르키 왕자의 이번 발언은 그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특히 그는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외교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사우디가 이스라엘의 교묘한 계략에 휘말리지 않고 국가 이익을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부의 지혜로운 결단 덕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서방 언론은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손잡고 미국의 이란과의 전쟁을 촉구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르키 왕자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란과 다른 세력들이 사우디를 전쟁터로 끌어들이려 했을 때 사우디 지도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인내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보복에 나섰다면 석유시설과 담수화 플랜트 등 국가기관 시설이 파괴되는 참사가 벌어졌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우디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와는 사뭇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재임 시절 사우디는 아브라함 협정으로 불리는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 움직임에 호응하며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평화 지형을 바꾸기 위해 이스라엘과 순위파 국가들의 결속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이란 전쟁을 겪으며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전략적 의도에 깊은 의구심을 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투르키 왕자는 사우디가 단순히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 등과 협력하여 확전을 막고 평화를 옹호하는 종전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이 설계한 전쟁 시나리오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생존과 평화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향해 그들의 발밑에서 이미 양탄자가 벗겨졌다고 일갈한 투르키 왕자의 발언은 향후 중동의 외교 지형이 이스라엘 중심의 결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미의 자원부국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51번째주로 편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1일 폭스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새로운 주 후보지로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자원 가치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과정에서 베네수엘라에 매장된 원유의 가치가 무려 4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8,920조 원에 달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베네수엘라 현지 국민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토 편입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의 주 편입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 없다며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1월 3일 트럼프 정부의 군사 행동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친미적인 행보를 보여왔으나 영토 편입이라는 초강수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본인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베네수엘라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주는 어떠냐 해시태그 50일이라는 글을 올려 이미 편입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이전에도 캐나다, 그린란드, 쿠바, 파나마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합병 의사를 지속적으로 시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당시 캐나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라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던져 캐나다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열린 알팔파 클럽 비공개 만찬에서는 캐나다를 51번째 주,
그린란드를 52번째 주, 베네수엘라를 53번째 주로 만들 수 있다는 식의 농담 섞인 발언을 던지며 영토 확장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쿠바와 파나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점유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빌롱 주 아이슬란드 미국 대사는 사석에서 아이슬란드가 52번째 주가 되면 내가 주지사가 될 것이라는 농담을 던졌다가 아이슬란드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영토 확장이라는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혹은 실제적인 외교 정책으로 이어질 것인지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 여름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거센 기세로 우리 사회를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반복된 계절적 유행을 넘어 올해는 낮아진 접종률과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 맞물리며 예년보다 훨씬 큰 규모의 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연구 현장에서 현재의 방역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온 여름철 유행 패턴은 이제 상시적인 현상이 되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욱 엄중합니다. 지난 겨울 유행이 상대적으로 작게 지나가면서 국민적 경각심이 크게 낮아진 데다 기존의 변이들과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변이 BA3.2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인 백신 예방 접종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지난 절기 47.4%였던 접종률은 이번 절기 들어 42.7%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교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다가 상태가 악화된 뒤에야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초고령 환자들의 경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은 우리가 흔히 겪는 인플루엔자, 즉 독감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통계적으로 증증화율이 독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은 독감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3만 6천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했을 만큼 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실존적인 공포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시중 가격이 15만 원에 달하는 백신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도 기존 백신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며 특히 피로감과 인지장애 등을 동반한 롱코비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감염 후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전 관련 합병증을 막는 데도 백신 접종의 이득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신 역시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으로 100억 회분 이상 접종되며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은 유례가 없으며 대규모 접종 데이터를 통해 이상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도 철저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수는 다른 백신과 비교해도 부작용 비율이 높지 않다며 특히 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온실가스로 지표면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지만 지구 상공의 대기 상층부는 오히려 빠르게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기후과학의 역설로 여겨졌던 이 현상의 물리적 원리가 구체적으로 규명됐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기후학교 연구팀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상층부인 성층권을 어떤 방식으로 냉각시키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이산화탄소가 지표 가까운 대기와 성층권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대륙권에서는 공기 분자가 조밀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산화탄소는 지표면이 내뿜는 열을 흡수한 뒤 주변 분자들과 계속 충돌하며 열을 전달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온실 효과입니다. 그러나 고도 11km에서 50km에 이르는 성층권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공기가 매우 희박해 이산화탄소가 열을 흡수해도 주변으로 전달할 분자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산화탄소는 머금은 열을 우주 공간으로 직접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기 상층부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열을 가두는 담요가 아니라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열기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특히 이산화탄소가 특정 적외선 파장에서 열을 가장 효율적으로 방출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른바 최적의 파장대가 존재하는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 파장대가 넓어집니다. 그 결과 성층권은 더 많은 열을 우주로 내보내며 빠르게 식어갑니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성층권 온도는 약 2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없었을 경우보다 10배 이상 큰 냉각폭입니다. 하지만 성층권이 차가워지는 현상은 단순히 대기 상층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물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방출하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성층권이 지나치게 차가워지면 지구 전체가 우주로 내보내는 열 에너지의 양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빠져나가지 못한 열은 대기 하층부에 더 많이 남게 되고 지표면 온난화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1960년대 마나베 슈쿠로 박사가 예측했던 성층권 냉각 현상을 50여 년 만에 수학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현상이 확인됐지만 이산화탄소가 어떤 물리 공식에 따라 성층권을 식히는지 정량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부족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쇼 코엔 박사는 이산화탄소가 성층권을 더 좋은 방사체로 만들지만 그 결과 지구가 잃는 전체 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표는 뜨거워지고 하늘은 차가워지는 이 역설은 기후변화가 단순한 온도 상승이 아니라 지구 대기 전체의 에너지 균형을 뒤흔드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